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비료를 흩치고 그날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그날 바로 고추苗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예를 드는 우리 어머니, 3평짜리 주말농장 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오늘 비료 뿌렸는데 오늘 배추苗, 고추苗심는다고는 상상하지 않으세요. 왜? 자, 이거는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지 마시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는 거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질소, 생장에 발휘한다. 인산, 결실이 잘 되게 한다. 뿌리에 좋다.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다. 붕소, 개화, 수종,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 아까 호르몬에도 관여한다. 이런 거 있었고, 칼륨, 가지, 과일과 과실의 발육, 성숙 촉진, 당분의 증가, 저장성 향상,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칼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세포벽을 강건하게 하고 저장성을 형성한다.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저거 하나에 확 이렇게 꽂히지는 마시라. 다 버무리시라.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초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자, 질소는요, 아까 앞에 보실 것처럼 요게 암모니아태 질소고요. 요게 질산태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에 대한 어떠한 설명에도 책에는 요소태 질소로 설명하는 책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 입장에서 볼 때, 영양 생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요소태에서 오는 질소든 여러분들이 퇴비를 줘서 퇴비에서 오는 질소든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이 두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식물이 흡수하고 기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비를 축분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분을 많이 줬다. 우분으로 키운 것과 개분으로 키운 건 다르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영양생리학적으로 우분에서 오는 질소와 개분에서 오는 질소와 퇴비에서 오는 질소는 다르다. 아니요. 같아요. 왜냐하면 막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두 단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흡수를 시작하니까. 토양 내에서의 형태는 다르지만 식물 체내 안에서는 이렇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특성, 두 가지의 특성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참고로. 자, 그래서 질산태 질소가 있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고 요소태 질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요소태 질소고요. 그 다음에 퇴비에 들어있는 건 유기태 질소라고 불러요. 유기태 질소는 요거보다도 더 밑에 한 단계 더. 유기태 질소가 요소태 질소가 되고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가 될 거예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어쨌든 얘네 세 개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원예작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구별할 필요 없어요. 또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질산태 질소보다 요소태 질소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께 요소태 질소 위주의 시비 패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이 처음 태동될 때, 비료산업이 태동될 때 우리나라 전국토에 원예작이 많았을까요? 수도작이 많았을까요? 전쟁 직후에. 수도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수도작에 적합한 비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쭉 오다가 수도작 하시던 분들 중에 원예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원예작이 돈이 조금 더 되니까. 원예작으로 넘어가도 수도작에 쓰던 비료들을 그대로 썼는데 사장님들이, 농가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수도작 쓸 때하고 원예작 할 때하고 토양의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수도작은 물에 담아놓고 키우는 방식이고 얘는 물에 담기면 아까 우리 고추 얘기할 때 침수되면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는 잠기면 죽는 애들이고 얘는 잠궈놓고 키우는 애들인데 비료가 같은 게 이상하잖아. 좀 다른 걸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료회사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원예 전용, 무슨 전용 이런 비료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금 외람되지만 그 당시에 내놨던 원예 비료, 원예 전용 이런 것들은 원료를 바꾼 게 아니라 숫자만 바꾼 거예요. 21, 17, 17을 13, 12, 이렇게. 그리고 요소가 들어있기는 맨 똑같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라는 걸 한번 보고 이렇게 가면 그럼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양의 산도가 적정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양 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산도가 민감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토양만큼의 완충력이 없으니까. 산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산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도는 되게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잘 와닿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인식이 될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 제가 궁리해낸 방법은 산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의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죠. 근데 산소가 희박해지면 우리는 막 다른 막 캑캑대고 뭐 이상한 걸 하기 시작할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데 여기다가 밥상을 막 한정식 막 10만 원짜리 막 차려줘봐야 먹고 싶은 생각보다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겠죠. 똑같아요. pH는. 네. 죄송한데요. 이 모든 말씀해 주시는 게 토양 기준이나 펄라이트, 분사라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양에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펄라이트라든지 수경이라든지 이런 데 똑같이 이런 기술 똑같이 투여를 해서 이 산도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금 비료에 대해서 결국은 다 비슷한데 토양하고 그 다음에 수경하고는 걔네들이 그 입자와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전부 다 토경 기준인데 예를 들면 조금씩 차이는 있죠. 예를 들어 토경에서는 일반적으로 6.0에서 8.0 근데 보통은 6점대에서 7점대 사이를 유지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경에서는 5.5에서 6.5 사이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큰 통에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경하고 토경하고 그렇다고 해서 극명하게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산도가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질소가 있어도 적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 그림은 지온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질소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느냐, 바뀌어가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지온이 예를 들어서 8도, 한 요 정도 되겠죠? 8도 정도 됐을 때 한 3주 지나면 시비를 한지, 요소태 질소를 시비한지 3주 정도 지나면 한 20%가 채 안 되는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온이 8도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2월달, 3월달에 양파 추비, 마늘 추비를 처음 던지는 시기,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 정도 시기인데 그때 일반적으로 시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추비를 주기는 줬는데 날이 좀 따뜻해질 때까지는 별로 반응을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요소태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온이 8도, 11도 이 정도일 때는 최소한 3주 이상 지나야 20%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토양에 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걸 수경재배로 얘기를 바꿔버리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수경재배로 얘기를 바꿔버리면 이런 것 때문에 수경재배에서는 요소태를 쓰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수경재배에서는 요소태를 쓰지 않고 질산태를 그냥 직접 주입해요. pH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 차이인 거예요. 토경에서 지온의 온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라 그러면 베드의 온도와 동일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근건부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건부의 온도가 11도 정도 됐을 때 한 3주 정도는 지나야 먹을 수 있는 형태가 20% 정도. 나머지 80%는 먹을 수 없는 형태의 질소로 토양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3주면 조금 더 붙이면 4주, 그럼 한 달이잖아요. 보통 추비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씩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0% 정도 한 달이라고 치면 3주가 아니니까 요 4주 여기라고 보면 한 30% 정도가 만약에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면 70%는 아직 토양에 그냥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인데 내가 보기에는 자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30%밖에 못 먹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액션은 비료를 더 주죠. 더 주고 나면 70%는 남아있고 다시 들어가면 170%가 돼서 스타트가 되죠. 그 시점부터 170도가 돼서 스타트가 되는데 그 뒤로 가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그러면 결국은 170부터 시작해서 가면 내가 원했던 100%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질소를 내가 주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쪽 전반기, 저온기에는 효과성이 낮으니까 덜 준 것처럼 효과가 나오다가 내가 그걸 조금 더 도와주려고 조금 더 줬더니 뒤에 가니까 100%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경재배에서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요소태를 쓰지 않고 질산태 거의 질산태하고 아모니아태 비율을 13대 1 정도로 보거든요. 수경재배에서는 아모니아태를 아주 조금만 씁니다. 조금만 쓰고 대부분 질산태를 써요.
그건 pH나 온도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 흡수하라 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핸디캡들이, 단점들이 요소태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요소태를 고집하고 있나,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소를 쓰면 별 문제는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미 다 적응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비료, 요소를 직접 집어넣거나 요소가 원료인 비료를 땅에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물, 미생물, pH, 산도에 영향을 받아서 바뀝니다. 아모니아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얘가 다시 질산태로 바뀌고요. 얘가 주로 흡수돼요. 얘가 한 70%, 얘가 한 20, 30%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가스가 발생돼요. 우리가 비료를 주고 나면 가스가 발생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비료를 흩치고 그날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그날 바로 고추苗를 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예를 드는 우리 어머니, 3평짜리 주말농장 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오늘 비료 뿌렸는데 오늘 배추며 고추苗를 심는다고는 상상하지 않으세요. 왜? 가스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가스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멀칭을 안 하고 그냥 뒀다가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를 뒀다가 멀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멀칭을 해두고 10일 정도를 뒀다가 이후에 심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 10일을 왜 두냐는 거예요. 10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들었고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 농업이 시작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도 거기에 문제제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가스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파리를 때려요. 이파리를 때리면 잎이 타요. 그러면 우리는 가스 피해가 났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파리를 안 때리면, 이파리를 때렸는데 때린 흔적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우리는 가스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또 배추를 여러분들이 쭉 심었는데 가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배추 잎은 별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주 심하지 않아서. 근데 왠지 활착이 느려. 뭔가 예전과 달라.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멀칭을 해놓고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이렇게 여기 흙을 덮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 잎을 때렸을 때 잎이 망가지는 걸 보고 가스 피해가 났다 안 났다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스는 이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만들어져. 갈아엎었으니까 안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뿌리 사이를 통과해서 올라와서 여기를 때렸을 거예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의 표면과 지하에 있는 뿌리의 표면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거냐면, 표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게 당연히 더 강하고 뿌리의 표면이 훨씬 더 약해요. 그러면 이 가스가 얘를 때리면 얘가 손상된다는 얘기는 얘는 스치기만 해도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가스 피해다라는 거는 잎이 망가졌을 때 가스 피해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한 발 더 가면 가스 피해인가? 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배추나 고추를 뽑아서 확인하신 적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뽑는 순간 한 포기가 없어지거든요. 아까워서 뽑을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뽑았는데 멀쩡하면 아깝잖아. 근데 보통 뽑아보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다? 뿌리가 시커멓게 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가스 피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가스 올라왔나 보네 라는 정도의 소견이 나오면 뿌리는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활착이 느린데 뭐지? 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 부분이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심은 작물을 어쨌든 때린다. 그게 세게 때리냐 살짝 때리냐 의 차이고, 가스를 미리 다 뺐으면 안 때리고. 근데 그 가스는 뭘까요? 가스는 요소태 질소가 아모니아태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협에서 또는 마트에서 비료를 사왔어요. 21, 17, 17이라고 써있는 비료를. 21%는 질소를 뜻하는 거고,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21, 17, 17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와서 포대기에 들어있는 그 비료를 분석을 해보면 질소가 21%가 나오는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사오신 게 맞다고. 그렇게 사와서 포장지를 뜯고 땅에다가 딱 던지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날아간다? 가스가 일정 부분 날아갈 거잖아요. 질소가, 아모니아태 질소가, 요소태 질소가 아모니아태 질소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아모니아 가스로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날아가느냐? 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50%가 날아간다. 일반적으로 한 50%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21%짜리 비료를 여러분들이 땅에 던지는 순간 얘네들은 지가 알아서 11.5%를 향해서 막 10.5%죠. 10.5%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언제쯤 스톱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거기가. 근데 그것도 10.5까지 와서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가스가. 그래서 그 가스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내 작물을 때리는 피해를 주는 요인이다. 하나. 두 번째, 나는 21%짜리 비료를 사왔는데 내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10.5%짜리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 손실인 거예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21%짜리 비료를 사서 땅에 뿌리고 가스야 빨리 빠져라 라는 얘기는 돈이 하늘로 살살살살 날아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는 가능한 회피하는 게 좋아요.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막 기술이 있고 뭐 엄청 뭐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라 요소에서 암모니아태로 가는 요 과정을 끊으면 가스가 올라오지 않아요. 변할 때 올라오니까. 요 과정을 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암모니아태와 질산태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비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 가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유럽의 비료회사,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세계 1위라는 비료회사랑 저희랑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되게 궁금했던 거, 한국 시장에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야, 니네는 왜 비료 뿌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왜 당연하냐요? 야, 가스 빼야지. 가스 안 나오는 거 쓰면 되지. 걔네들의 답변이 그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건 여담으로, 플러스로 기계화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두둑을 만들고 쫙 라인을 타면서 바로 비료를 살포하고 두둑을 만들고 정식까지 한 번에 작업기가 끝나려면 바로 과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비료 뿌리는 작업과 정식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스가 나오지 않는 비료로 만약에 그걸 바꾸면 스타일을 바꾸면 그날 만들고 그날 정식하고 지나가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의 파급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토양을 크게 산성화시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료는 질소는 이제는 요소만 보지 마시고 요소도 있고 아모니아태 질소도 있고 질산태 질소도 있다.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얘는 나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얘는 대신에 토양에 집어넣어 놓으면 가스로 좀 날아가는 애들이 있지만 토양에 잘 안착되어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용 목적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료를 집어넣고 조금 비료의 지속기간이 가스가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소를 생각하시는 게 맞고 나는 지금 비료를 넣고 빨리 먹고 가스에 대한 장애 싫고 지금 빨리 먹고 얼마 있다가 내가 적정량 또 주고 아까 제가 갈라서 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가겠다. 즉시 먹어라. 내가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질산태 질소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요소태 질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 원예작 하시는 분들은 질산태 질소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예전과 다른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